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이승만TV 현대사 시시비비,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한민족이 배달결의 단일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상식처럼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살았던 수많은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할 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배달결의 단일민족,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무슨 야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 조선 왕조실록에 어떤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지, 특히 외국인과 관련해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 조선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 외국인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았을까 하는 점들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았다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 7년 정도 전쟁을 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몇십 년 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후금이라고 하는 이 후금군이 만주족인데 여진족들이죠. 이 여진족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의 침략이 있었고, 또 거란족들의 침략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혼혈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외인들이 거주했던 외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 외관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라 이제 외인들이라고 그랬죠. 외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외인들이 외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외관에서 나와가지고 조선 사람들하고 장사도 하고 또 무슨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많은 혼혈이 이루어졌던 사실들도 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로 건너와서 또 우리 땅에서 살다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도 많은 혼혈이 이루어졌고, 과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달결의 단일민족,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한민족의 순수성이라든지 순수혈통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찾다 보면 아주 이상한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치와 같은 이상한 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대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의 피 속에는 어떠한 외국인들과의 교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조선이란 나라는 세계사적으로도 참 특이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특이한 나라인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나라 중에서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 그리고 도시국가를 이뤘던 베네치아가 한 1000년 정도 같은데 결국 나폴레옹에 의해서 망했죠. 신라가 통일신라까지 포함하면 한 50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오스만 투르크도 또 좀 왕조가 길었습니다. 이런 사례 보듯이 500년 이상 그 나라가 이 왕조가 유지됐던 사례가 그다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조선도 500년을 단일 왕조로 이어온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계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칼을 찬 무인들이 국가를 건국을 하고 또 유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사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조선은 무인 세력인 이성계가 건국을 했습니다마는 곧바로 문인 세력이 통치를 담당을 해서 그 후에 문인 세력이 무인 세력을 아주 철저히 누르고 소위 말하는 문민 통치의 전형을 이루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우리가 무슨 뭐 먹물들, 뭐 붓을 든 사람들, 뭐 신문사 기자,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예우를 받는 좀 특이한 나라가 돼버렸죠. 전 세계에서 붓을 든 사람들이 칼을 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지배권을 확립한 사례가 이 지구상에서 참 뭐 중국 정도? 제외하면 조선밖에 없다 하는 아주 특이한 그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문민 통치의 전통이 왕조실록이라는 이 기록 문화를 우리에게 좀 남겨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귀화한 오랑캐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광해군 실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광해군 1년, 그러니까 1609년 4월 10일 그 왕조실록의 그 광해군 일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관원에 비밀보고를 올렸는데, 귀화한 오랑캐들이 해서로부터 경기, 호남, 호서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으며 그 중에도 호남과 호서에 더욱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으면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드는 자가 날로 불어나 사도에 뿌리박고 있는 배가 200여 척에 이릅니다. 이들은 해로에 익숙해 배 부리기를 말 부리듯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미치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비밀보고를 합니다. 뭐 이 자료뿐이 아니고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다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살았느냐? 우선 외국인 집단 거주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관이라는 곳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종 25년에 대마도와 개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외구와 무역을 허가한 다음에 지금의 그 경남 창원인 제포, 그리고 부산포, 지금의 부산이죠. 그리고 연포, 울산, 그 세 포구를 개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포구에 사무 연락을 담당하는 외관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의 거주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 외관이 날로 번성을 해서 조약을 체결한 50년 후에는 제포, 그러니까 창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3,400명이나 됐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외관에 머무는 외인 수가 뭐 500 내지 600명이었고 심지어 숙종 시절에는 8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외관을 빠져나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뭐 간첩행위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징비록이라든지 이런 희귀한 도서들을 몰래 모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밀반출을 하는 이런 사례가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숙종 시절에 그 숙종실록을 보면 이 외관을 빠져나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동래부 사람 어부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간통하는 외인을 쳐 죽여 바다에 던진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을 참작하건대 뭐 이 사람이 뭐 못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 그를 석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라고 임금에게 보고를 하니까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해서 이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왕조실록에 이런 대목이랍니다. 이때 변방의 금령이 해이해져서 외관에 있는 외인들이 여염으로 다니며 부녀자를 간음했다. 그래서 동네와 부산 여성 중에 외인 출신이 많았으며 서북 사람들도 그러하여 오랑캐의 눈과 귀와 눈이 되어 나라의 일을 일러줌으로 식자들이 이를 근심했다. 바로 외관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그 여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간통 행위를 통해서 출산이 많았다.
뭐 혼혈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조선 초기에 특히 뭐 태조라든지 태종 시절, 뭐 한 세종 시절 이 무렵에 특이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태국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왕조실록에는 태국 사람을 섬나곡국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2년 그러니까 1393년 6월 16일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섬나곡국, 즉 태국이죠. 섬나곡국에서 장사도의 20명의 사신이 바다를 건너와서 소목과 한약약재인 속향, 백근, 천근과 토인, 원주민이죠. 2명을 바쳤다. 사신이 그 섬나곡국 원주민을 선물로 바치자 태조가 태국 원주민에게 대궐문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치면 청와대 경호실 요원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394년에 왕조실록을 보면 지난해 사신으로 왔던 장서도라는 사람이 외국 사절을 접대하는 예빈시 관원인 예빈경에 임명돼서 조선에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태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정착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례를 보듯이 조선 초기에는 태국을 비롯해서 뭐 수마트라라든지 자바, 팔렘방 이 동남아 일대에서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귀화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왕조실록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피는 그럼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배달결의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의 그 피 속에 흘러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와서 많이 살았는데 항복한 외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조 6년 임금이 근정전에 앉아서 조회를 받았을 때 항복한 외인 나가온과 섬나곡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국 사람이죠. 섬나곡국 사람도 조회에 참석을 했다. 일본 사람 나가온에게 옷 2벌과 3호 은대 신발을 하사하고 그 일행에게도 배옷 1벌씩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태조 6년 실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조선에 눌러 살았던 그 계기가 아까 외관에 있었던 그 사례 말고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으로 왔던 이 외병들이 귀화를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선조 28년 그러니까 1595년 3월 5일 날 귀화한 외병 15명에게 단체로 이시성을 내려준 이런 기록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외병이 귀화를 해가지고 조선에서 살게 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그 군대를 항외병, 그러니까 항복해온 외병들로 구성된 부대다. 그래서 항외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항외병 부대를 광해군 시절에 어디에 배치를 했느냐? 서북 변경 지역, 그 당시에 누르하치 군들이 국경 지역에서 많이 출몰을 하니까 그 지역에 배치를 했고 그 항해병의 자손들이 바로 그 부대의 대를 이어서 근무를 했다 하는 기록들이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바로 이 항해병들이 서북 변경을 지키고 있다가 이괄의 난 때 이괄의 선동에 그냥 전부 넘어가 가지고 서울로 쳐들어오는데 그 서울로 쳐들어온 이괄의 선봉부대는 대부분이 항해병들로 구성된 그 후손들이었다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항해병들, 일본군 중에서 항복해서 조선에 살았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이라고 아시죠? 이 자바섬에서 온 사신들도 왕조실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섬에서 온 사람들, 자바를 그 왕조실록에서는 조화국이다 이렇게 그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화국에서 온 사신이 토산물을 싣고 조선을 향해 오다가 왜구에게 습격당한 일들이 태종 6년 1406년에 있었습니다. 1406년 6월 8일 태종실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남번에 조화국 사신, 조화국이 자바섬입니다. 진원상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군산섬 근처에서 왜구에게 약탈을 당했다. 배에 실었던 타조와 공작, 앵무, 임고, 침양 등 여러 약재와 옷감을 모두 강탈당하고 포로로 잡힌 자가 60명, 전사자가 21명이었다. 오직 40명만 죽음을 면해 해안으로 올라왔다. 진원상이라는 조화국에서 온 사람은 일찍이 갑술년, 그러니까 1394년입니다. 1394년에 사신으로 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관 종사품인 조봉대부 서운부정 벼슬을 제수했던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바에서 온 사람들이 조선에서 벼슬살이를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왔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데리고 와서 조선에 정착을 했겠죠. 네. 여진족들도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살았습니다. 여진족 이야기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일이 사례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태조실록을 보면은 태조의 할아버지들 3대조, 4대조 이런 사람들의 여진족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계는 여진족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성계하고 같이 고려를 뒤엎는 쿠데타를 일으킨 이성계 휘하의 그 장군들 중에 여진족 실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진환이라는 장군, 이거 여진족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하여간 우리 역사에 여진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압록강하고 두만강 밖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이 좋은 말이 새끼를 낳으면 조선에다 갖다 바쳤고 흉년이 들어 농사를 마치면 조선에 와서 곡식을 빌리러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에 귀화를 요청을 하는 여진족들이 상당히 많았고 조선에서는 바로 이 여진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진족 주요 부족의 추장의 자식들은 조선에 와서 살게 해가지고 일종의 볼모로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종 15년, 그러니까 1433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파저강에서 온 김자환이라는 사람은 귀화한 지가 2년 됐는데 생활이 어렵고 아주 칼 쓰는 솜씨로 공을 세웠으니 상을 넉넉히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옷과 안장 얹은 말과 노비를 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김자환이라는 사람은 이게 여진족인데 이름이 소소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에 와서 살다가 열흘 동안 살다가 아내를 데리고 강계로 도망을 와서 여기서 이제 살다가 귀화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듯이 여진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진족들이 조선에 와서 살았다. 또 재밌는 거는 이슬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이슬람 사람이 와서 살았다 그러니까 좀 어리둥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슬람하고 우리가 한반도하고의 교류 관계는 신라 시대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신라에 와서 살았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또 이슬람 측 기록을 보면 신라가 아주 금이 많이 나는 나라로 이렇게 또 기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슬람 사람들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 이 이슬람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계통의 아마 투르크 계통의 일종들로 보이는데
그 고려가 그 원나라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원나라의 국제 교역망에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원나라의 국제 교역망을 타고 많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가 조선까지 건너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고려 후기에 우리 왕족들이 그 원나라의 그 고관의 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뭐 충렬왕, 충수광 이런 사람들은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의 딸과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고려가 원나라의 사위국, 그 당시는 이제 부마국이라고 하는데 이 부마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그 제국회의를 열면 고려의 발언권이 상당히 강했다. 뭐 이런 기록들도 나오고요. 바로 그때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원나라 관리들을 따라서 뭐 사신이라든지 통역관 그리고 몽골 귀족의 시종 같은 이런 입장으로 고려에 왔다가 정착을 해서 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수 교수가 쓴 한 이슬람 교류사라는 책을 보면 개성 일대 병란도 여기가 이제 국제무역항이었는데 그 일대의 이슬람 사람이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7만 명 정도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궁이라는 그 지금으로 치면은 모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슬람교를 그 신봉하면서 코란을 낭송하고 그러한 전통들이 고려 초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사람이 아주 코란을 낭송하는 그 소리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그 코란을 잘 암송하는 그 이슬람 그 지도자를 그 초청을 해서 코란을 그 낭송하도록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일은 세종의 즉위식에 이슬람교 지도자가 참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실과 문무백관이 경복궁 뜰에 늘어섰다. 이게 이제 세종 임금이 즉위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오니 여러 신하들이 절을 올려 할애하고 성균관 학생과 회회노인, 바로 이 회회노인이 회회라는 것은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회 승도들도 모두 참여했다. 그러니까 세종의 즉위식에 이슬람 교도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우리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슬람 사람들이 조선에 많이 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고려가요 한 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입니다. 쌍화점이라는 것은 쌍화가 뭐냐면은 몽골 소위 말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만두를 쌍화라고 합니다. 이 쌍화점이라는 것은 이슬람 만두를 파는 가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물설고 낯선 고려에까지 와가지고 만두 가게를 열은 겁니다. 그런데 뭐 고려 여인이 만두 가게로 만두를 사러 갔는데 이슬람 사람이 뭐 시약가시를 하네, 뭐 나랑 한번 같이 놀아보세, 뭐 더러둥성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슬람 사람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선 초기까지 계속 조선에 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름이 등장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회회사문 도로가 처자를 데리고 함께 와서 조선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니 임금이 집을 주어 정착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 태종 7년 1407년 1월 17일 기록입니다. 뭐 이런 기록들은 뭐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혼혈이 돼서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았지요. 또
우리 그 역사에서 효종, 그러니까 아마 조선 중기 이후 이 일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일대에 느닷없이 우리 역사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또 하멜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벨테브레 먼저 소개를 드리면 1627년에 네덜란드 선박 우베르케르크호가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하던 도중에 태풍에 밀려가지고 제주도에 표류합니다. 그 당시에 생존자가 벨테브레, 그 다음에 하베르츠, 피에테르츠 3명이 식수를 구하러 상륙을 했다가 관원에 붙잡혀가지고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그 대포를 다룰 줄 알고 총기를 다룰 줄 알고 하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선에 귀화를 해서 그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도감에 소속을 시켜서 대포를 제조하고 대포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때 이 네덜란드 사람 3사람이 조선군으로 참전을 해서 2사람은 전사를 하고 벨테브레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벨테브레가 명나라에서 들여온 홍위포를 제조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조선군에게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벨테브레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조선 여성과 혼인을 시켜서 일남일녀를 뒀다. 그리고 이름을 박씨로 이제 줘서 이 사람 이름이 박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내용을 기사로 썼더니 어떤 그 의사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바로 그 벨테브레 후손인데 이러면서 저하고 한번 만날 의향이 있다 이랬는데 결국 못 만나고 말았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혼혈을 이루고 살았다라는 사실. 바로 저 네덜란드 선박 우베르케르크호는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에 지금으로 치면 그 자카르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점을 두고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동인도 회사 선박들이 또 대만의 남부 지역을 또 점령을 해서 대만 남부를 또 거점으로 삼아 가지고 자카르타에서 이제 대만 남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 나가사키로 여행을 하는 이 국제 무역 항로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유럽으로 수입해 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수입을 해간 그 도자기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약 200년 이상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근대화 자금으로 쓰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그 벨테브레라든지 하멜 이 일행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무역선들이 나가사키와 대만 자카르타를 왕래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해서 제주도로 오므로 해서 우리 역사하고 만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멜 일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멜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